자, 동아시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반이 되는 요소 중에 율령과 유교 관련한 내용을 배우셨을 텐데, 오늘은 동아시아 문화의 기반 중에서도 두 번째 요소인 불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반이 되는 요소는 율령과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 성리학,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불교의 수용과 교류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로 넘어가서 불교의 수용과 교류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에서 등장을 했대요. 자, 여러분 인도의 신분제도 혹시 아시나요? 카스트 제도죠. 이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신분층이 어떤 신분인지 아시나요?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그래서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종교가 이 브라만들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였는데, 이 브라만교의 엄격한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이 브라만교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해탈을 강조했던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 자,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군가요? 붓다, 석가모니죠.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불교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자, 근데 이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불교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해석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돼요.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승불교. 두 번째는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여기 나와 있죠. 소승불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대승의 뜻이 큰 수레라는 뜻이고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승불교와 다른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불렀는데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소승불교라는 용어가 약간 얕잡아 보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고 상좌부 불교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전해졌고, 대승불교 이전의 기존 불교는 동남아시아에 전해져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상좌부 불교가 많이 퍼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전해진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성격은 일단은 중생구제를 강조해요. 가련한 중생을 구제하는, 그리고 이 중생 구제를 돕는 이상적인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승불교와 다른 소승이 아니라 상자부 불교죠.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와는 달리 개인의 해탈을 강조해요. 상자부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대승불교는 이 보살의 도움을 받아서 중생 구제를 강조하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성격을 간단히 봤고요. 자, 불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는지를 좀 볼게요. 불교는 기원 전후에 비단길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왔지만, 이 처음에 중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 불교가 외래 종교잖아요. 그래서 관심 밖에 밀려 있다가 어느 시점에 널리 보급되게 되느냐, 오호의 군주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서 널리 유행하게 돼요. 여러분, 오호 이거 우리 저번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죠? 오호가 뭔가요? 흉노, 선비,
저, 갈, 강족 이게 이제 5호죠. 그래서 여러분 5호의 군주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나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 북위의 효문제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5호의 군주, 특히 북위 이런 나라들 5호의 군제들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가 널리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호와 같은 유목 왕조의 군주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는 불교의 교리가 왕한테 좀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왕이 곧 부처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곧 부처 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왕즉불 사상이라고도 해요.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이런 논리로 부처의 권위를 빌어서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목 왕조의 군주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어요. 동아시아에 들어온 이 불교는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 호국 불교가 무엇인가요?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거대한 불상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이런 호국 불교적 특징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거대한 불상. 얼마나 거대한 불상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 교과서 본문 위쪽에 사진을 보면 윈강대불이라고 있죠? 윈강대불. 이거는 규모가 엄청 커요. 이 부처의 얼굴을 그 북위 황제의 얼굴, 그 유목 왕조 황제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거대한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불, 규모가 큰 불상을 통해서 또 부처의 모습과 닮은 왕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윈강대불 관련된 유물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어떤 승려들이 불교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느냐.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쿠마라지바, 법현 등 승려들이 불경을 한자로 번역해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해요. 뒷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로 넘어와서는 불교 경전 이해를 중심으로 화엄종, 법상종과 같은 새로운 종파가 성립이 되고, 특히 남북조 시대에 여러분 달마대사 많이 들어봤죠? 남북조 시대의 승려인데 달마가 창시한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종파. 여러분 선종 우리 한국사 배울 때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사 안에서 선종이 널리 유행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죠? 통일신라 말기에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던 우리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전파됐던 선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토착화되는 내용, 이 본문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데, 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토착화돼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당나라에 편찬된 불교 경전 중에 부모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인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경전이에요. 좀 특이해요. 불교 경전이긴 하지만 효를 중시했던 당대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효를 강조하는,
유교의 덕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효는 대표적인 유교의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기는 하지만 그 중국의 당나라 중국이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사회 모습을 반영한 그런 불교 경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 은중경은 불교의 토착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당나라 중기 이후에 불교가 좀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면세, 면허, 특권 등을 보유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 불교 금지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었다. 어떤 종교가 국가의 보호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고려시대에 불교가 엄청나게 융성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불교가 굉장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불교가 성립되어서 중국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전파된 불교의 모습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의 불교가 들어오게 돼요. 한반도의 삼국과 일본이 불교를 수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자, 중국이랑 비슷해요. 중국의 경우와 비슷해요. 일단은 이들 국가는 왕실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고 각 지역의 전통 신앙을 불교라는 그 체계적 교리를 갖춘 대종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수용했을 때 초창기에는 원래 있었던 전통 신앙과 충돌해서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지만 점차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토착 신앙과 그 특색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맞는 모습으로 토착화되는 모습, 불교가 정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한반도부터 볼게요. 자,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일단 삼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뭐가 있나요? 쉽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수리망 때 전진으로부터. 자, 소수리망의 정책들 우리가 세 가지 알고 있을 거예요. 소수리망은 불교, 태학, 율령을 반포했던 왕이죠.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용. 그다음에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는 전통 신앙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충돌했어요. 좀 수용이 늦어지다가 이후에 버프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차돈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라의 귀족들이 굉장히 불교 수용을 반대했는데 이차돈이라는 승려가 자신의 목을 쳐봐라. 내 목을 쳤을 때 만약에 불교 그 부처님의 보호가 있다면 내 목에서 빨간 피가 아니라 흰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쳤는데 하얀 피가 솟구쳐 나온 거죠. 그래서 놀란 귀족들이 불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계기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신라 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삼국의 불교 같은 경우는 주로 왕실, 귀족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삼국 간 항쟁 속에서 이때 삼국 항쟁 엄청났죠.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비는 성격을 강하게 띄었다. 자,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왕즉불 사상 때문이죠. 왕즉불, 왕이 곧 부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성격. 그다음에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비는 성격은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있었죠. 호국, 나라를 보호하는, 나라를 지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던 불교의 성격. 그래서 중국의 모습과 비슷해요. 자, 통일 이후 누가 삼국을 통일했죠? 신라가 통일했죠. 통일신라 이후로 불교는 더욱더 발전해서, 자, 여러분,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의상, 또 다른 한 인물은 원효. 그래서 우리가 원효와 의상은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로 한국사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은 화엄종을 들여와서 사회통합에 기여. 그래서 이렇게 통일신라에 불교가 대유행을 하면서 대표적인 불교 엄청난 유물이 나오죠. 유물유적이 만들어지죠. 불국사, 석굴암, 요 시기에 조성이 돼요. 그다음에 원효 같은 경우는 불교 경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종파 간 대립을 완화하고자 했대요. 자, 여러분, 원효의 사상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심사상, 두 번째는 화쟁사상. 그러니까 이 일심과 화쟁을 통해서 불교 교리 간의 그 논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싸우지 말자. 모두가 한마음이다. 그래서 불교의 종파 간의 갈등, 대립을 완화하고자 했던 사상.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아미타 신앙이 있어요.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불교 연불 안 떠오르는 불교 연불이 있나요? 스님들이 합장을 하고 외치는 멘트가 있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이제 아미타 신앙에서 말하는 연불 수행의 중요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연불을 열심히 되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극락 왕생할 수 있다.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그 복잡한 교리, 경전 이런 거 알지 못해도 연불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입 장벽을 엄청 낮춰줬어요.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가 대중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연불 수행을 강조하면서 민간의 불교를 널리 전파, 이게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승려 대표적인 인물 하나는 의상, 또 다른 한 명은 원효.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본은 어느 나라로부터 불교를 수행했느냐? 백제. 전통적으로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국가죠.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군사적인 충돌까지 있었대요. 자, 이번에 사료를 읽어보시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후 시간이 흘러서 불교를 수용하게 된 이후로는 삼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지배자, 왕의 권력 강화, 중앙 집권 체제 정비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아스카 나라 시대의 불교가 엄청 융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8세기 중반에 효모천왕 때 엄청난 대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호국 불교 진흥, 나라를 보호하는 그 불교 진흥 정책을 펼치면서 도다이사 대불, 엄청난 규모의 큰 불상이에요. 도다이사 대불과 같은 불상이 8세기 중반에 세워지게 되고, 일본에서도 토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까 당나라의 부모 운중경, 불교의 토착화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토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본의 고유 신앙이었던 신도라는 민족 신앙이 있어요. 신도가 무엇이냐? 고유의 민족 신앙, 죽은 조상신, 자연신에 대한 숭배,
그런데 불교와 같은 외래 사상이 융합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토착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신도와 불교가 융합되는 모습, 신불습합의 모습으로 토착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다이사 대불전, 일본 나라시대, 8세기죠, 8세기. 자,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전파된 불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자, 그러면 61페이지의 역량 기르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동아시아 국가들이 불교를 수용한 까닭이 무엇인지 서술해 봅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불교를 수용했을까요? 교과서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왜 수용했나요? 그렇죠. 왕실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각 지역의 전통 신앙을 불교라는 체계적인 교리를 갖춘 사상으로 대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죠. 자, 그럼 2번.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불교를 수용할 때 갈등이 발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아무런 종교, 신앙 이런 게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외래 종교가 들어왔을 때 토착 세력,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토착 세력의 전통 신앙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전통 신앙과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교과서 61페이지 첫 번째 문단 여기 있네요. 전통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점차 융합되면서 토착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토착화 모습 뭐가 있었나요? 중국에서는 중국 당나라 때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었는데 특징이 무엇인가요? 불교 경전이지만 효라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에서 유교 덕목, 효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교랑 융합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토착화가 되었나요? 네 글자? 신불습합.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신도라는 토착 고유의 신앙이 있었는데 신도라는 고유 신앙이 있었는데 이거랑 불교랑 융합이 된 모습으로 토착화되었었죠. 그러니까 전통 신앙과 충돌하긴 했지만 점차 융합되어 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62페이지 승려들의 교류와 활동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유명한 승려들. 이 승려들은 동아시아 불교 전파와 문화 교류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승려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대요. 그래서 쿠마라지바 같은 승려는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해서 불교를 동아시아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대요. 쿠마라지바는 아까 나왔지만 남북조시대 승려예요. 남북조시대. 자, 그 다음에 동진의 법편, 당현장, 신라 해초 등은 자료 3과 같이 불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인도로 찾아가 불교 경전을 구하거나 순례 등의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볼까요? 이동 경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법편, 현장, 해초가 어떤 저수를 하였는지 이거를 선생님이 좀 적어줄게요. 자, 법편 같은 경우는
5세기에 불국기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불국기. 자, 그 다음 현장은 자, 7세기에 대당서역기. 대당서역기라는 불경을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해초는 여러분 좀 익숙할 거예요. 8세기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저술을 했죠. 왕호 천축국전. 자, 그래서 이제 동진의 법편, 당 현장, 해초, 깊은 이해를 위해 인도를 찾아가 불교 건전을 구하거나 저술 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온 승려들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자, 일단은 현장 아까 어느 나라 승려였죠? 당나라 승려 7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어요. 자, 현장의 활동으로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대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은 신라의 의상, 일본의 사이초, 구카이 등은 당 유학하고 돌아와서 여러 종파를 열었대요. 그래서 의상과 원효가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려다가 의상은 당으로 갔고 원효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당으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당나라 현장, 유명한 승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신라의 의상, 일본 사이초 구카이 이런 승려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의 불교를 발전시키는 모습,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당에서는 현장이라는 승려도 유명하지만 당의 감진이라는 승려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율을 전하기도 하였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유명한 승려 해자라는 승려가 있어요. 이 해자도 역시 7세기. 자,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정치 자문 역할을 맡는 등 승려들은 각국의 정치 문화 교류에도 참여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불교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어요. 아까 언급했던 도다이사, 엄청난 대불, 이 대불을 완성하는 행사에는 당, 인도, 참파, 각국의 승려들이 참석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일본 도다이사 대불, 이거 몇 세기라고 했죠? 요거는 8세기예요. 8세기 나라시대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선종 이야기를 또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선종 누가 만들었죠? 누가 창시했죠? 자, 선종은 남북조 시대에 달마가 창시를 했는데 이 선종이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돼서 불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대 선종은 유학생 등을 통해서 각국에 전해져서 주류 종파로 선정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선종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언제 유행했냐면 신라말, 통일신라말, 도의선사에 의해서 선종이 전해진 후 지방 세력가였던 호족의 후원으로 성장하면서 교종과 대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가 망하고 그 다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고려였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는 이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려 둘이 있어요. 누구냐면 의천과 진울. 아까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는 의상이랑 원효였잖아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려는 의천과 진울이에요. 그래서 의천은 교종 계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고, 진울은 반대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용하는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천과 진울 둘 다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던 승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가마프라 막부 시대에도 송에서 선종을 배워서 기육한 에이사이, 이런 승려를 통해서 선종이 주류가 되어서 대유행했다. 선종은 이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참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려운 불교 경전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렇게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사의 기품과 어울렸던 것이죠. 무사가 이제 교종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선종은 무사의 기품과 어울려 막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서 특히나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대유행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선종은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선종은 남북조 시대에 달마가 창시를 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선종이 유행한 것은 당나라, 송나라. 중국에서는 당나라, 송나라 때 크게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말기, 신라말 유행을 했고,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이렇게 선종이 유행을 했었던 거죠. 선종. 자, 선종은 남북조 시대에 달마가 창시했고, 중국에서는 당송,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말,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크게 유행했다. 참선을 중시하는 어렵지 않은 그런 종교였어요. 자, 63페이지 불교 예술과 인쇄술의 발전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 불교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불교가 확산하면서 불교의 그 경전, 교리뿐만 아니라 불교 예술이 널리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불교 관련된 예술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원, 탑, 건축물, 이런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죠. 자, 그래서 특히나 탑 있죠, 탑. 다른 말로 스투파. 자, 중국에서는 이 인도에서 시작된 탑이 동아시아의 불교와 함께 전해지면서 각국의 나라에 맞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나 중국에서는 벽돌탑이 많아요. 다른 말로 전탑이라고도 하죠. 중국에서는 벽돌,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떤 탑, 무엇으로 만든 탑이 많나요? 대부분 석탑이 많아요. 일본에서는 목탑 주로 제작. 그래서 탑은 각국의 재료, 그다음에 개성이 반영돼서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목탑이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침이 좀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타 없어지는, 소실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석탑이 주로 남아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불교가 인쇄술의 발달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아까 우리 승려들의 활동할 때 계속 얘기했지만 불교 경전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졌죠. 이후에 불교가 이렇게 점차 확산하고 유행하면서 불교 경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 경전을 찍어내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판 인쇄술 도입돼서 8세기 신라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일본에서는 백만탑 다라니경. 자, 그래서 8세기 신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같은 경우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의 형태의 인쇄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래요. 자, 그 다음에 수당대에는 또 불교 경전 목록 많이 만들어졌는데, 자, 송태조 때 촉판 대장경,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목판 인쇄물
고려의 팔만대장경.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 팔만대장경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고, 자, 이 팔만대장경 목판을 새기는 수준 엄청나게 뛰어나서 아주 문화재적인 가치가 큰 그런 불교 관련 예술품이죠. 자, 그래서 목판으로 불교 경전을 대량 인쇄하게 되면서 당연히 종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제지술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불교 예술, 그다음에 목판 인쇄물, 제지술의 발전,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63페이지 역량 기르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본문 62쪽을 참고하여 각국의 승려들이 어떤 교류 활동을 펼쳤는지 정리. 자, 이거는 69페이지에 정리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2번 69페이지 스스로 확인학습 2번 문제입니다. 자, 불교 쿠마라지바 어떤 교류 내용이 있었죠? 불경을 한자로 번역. 불경을 한자로 번역했었죠. 자, 그 다음 니은. 인도를 직접 순례하고 경전을 구해 돌아와 한자로 번역. 이거는 누구일까요? 당나라의 당현장.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불교 교리를 전수하고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서 정치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 누구일까요? 고구려의 해자죠. 자, 그 다음 리을. 일본의 불교 교리, 종이 먹 제조법을 전수하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남김. 이거는 담징이에요. 담징. 그 다음에 엔닌. 이거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엔닌은 어떤 인물이냐면 뒷페이지에서 다시 우리 정리를 할 거예요. 일본 승려예요. 일본 승려인데 견당사를 통해서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입당구법 순례 행기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입당구법 순례 행기. 자, 입당구법 순례 행기. 자, 견당사는 이제 일본이 당나라로 보낸 그 사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된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으로 보내진 사람들인데, 이때 이제 견당사를 통해서 당에 유학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신라의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장보고가 세웠던 법화원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기도 했던 승려죠. 그래서 돌아와서 책을 저술했어요.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저술한 일본의 승려. 자, 그다음 비읍은 누구일까요? 당나라의 승려인데 8세기 후반 일본에 정착해서 계율을 전파했대요. 이거 아까 현장이랑 같이 언급을 했었죠. 당나라의 감진. 자, 그 다음에 의천은 어느 시대 승려였죠?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려 의천과 진울. 의천은 송으로 건너가서 구법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불경 등을 구해와서 간행하기도 했었죠. 해서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시켜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의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승려예요. 교과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사고력 기르기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교류에 앞장섰던 인물, 승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63페이지 역량 기르기로 돌아와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문자가 한자잖아요. 한자, 한문. 자, 이 한자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을 통해서 각국의 승려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한문을 통해서 번역된 불교 경전을 통해서 문화 교류를 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원, 탑, 불상 이런 공통적인 불교 예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리고 대장경과 같은 목판 인쇄물들이 널리 퍼지면서 인쇄술, 그리고 인쇄물이 많아지니까 마찬가지로 제지술, 종이 관련된 기술, 제지술까지 발전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반이 되는 불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세 번째 기반, 성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서 잘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